형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날,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기어 있었고 뼈 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버린 듯했습니다. 올해 27살로 건축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5살 위인 형은 자신을 아껴가며 성실한 인테리어 기술자였습니다. 5살 위인 형, 강태호는 성실한 인테리어 기술자였습니다. 마음이 넓고 저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1년 전 형은 폐암날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탕진했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형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26살의 형수님. 수민 형수님은 형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온 분으로 부모님도 안 계셨고 이 도시에서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형이 처음 형수님을 집에 데려왔을 때 어머니는 특히 형수님을 좋아하셨습니다. 온화하고 살림도 잘하며 사려 깊고 야무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3년, 아이를 가질 새도 없이 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의 장례식에서 수민 형수님은 검은 옷을 입고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가녀린 몸은 한 줄기 바람에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형이 떠나고 나면 형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친척들은 저희 집에 모여 디시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형이 남긴 작은 아파트와 몇 가지 유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렸습니다. 둘째 삼촌은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였다가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수민 형수님을 힐끗 보며 아버지께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강태호가 갔으니 수민 씨 같은 타지 사람이 여기 남아있는 것도 마땅치 않으니 수민 씨. 제 생각엔 짐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좋겠어요. 셋째 삼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부모도 없는 사람이 이곳에 기댈 곳도 없으니 게다가 강태호가 남긴 집은 나중에 강준이한테 물려줄 건데 언제까지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죠. 아버지는 한숨만 쉬실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그들의 말을 듣는 내내 제 마음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형이 떠나자마자 그들은 수민 형수님을 돌볼 생각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내쫓고 형의 집을 차지할 꼼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민 형수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둘째 삼촌, 셋째 삼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형수님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이 떠났으니 이제 우리 가족과 깨남은 사람이 없어요. 젊은 과부가 우리 집에 머무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아. 게다가 나중에 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니? 뭐가 불편합니까?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제가 직접 산 투룸입니다. 아주 넓어요. 전 결정했습니다. 형수님을 제 집으로 모셔서 제가 돌볼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형수님도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준,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라. 이건 작은 일이 아니니 다시 잘 생각해봐야 한다.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살아생전 저를 가장 아꼈고 형수님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이제 형이 떠났으니 제가 형수님을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수님이 새 보금자리를 찾을 때까지 제가 돌볼 겁니다. 그 전까지는 형수님이 조금이라도 서러움을 겪게 하지 않을 겁니다. 둘째 삼촌은 화가 나서 수염을 부르르 떨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강준,
너 정말 미쳤구나. 네가 그 사람을 네 집으로 데려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강씨 집안의 체면을 다 구길 셈이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둘째 삼촌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형의 아내이자 우리 가족이라는 것만 압니다. 우리는 형수님을 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 집이 형수님을 버려둘 수 없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반대하는 친척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수민 형대하지 않고 수민 형대하는 수민 형수님은 저를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강준 씨 고마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폐가 되지 않을까요? 폐는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이 떠났으니 제가 형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요. 우리 집으로. 저는 수민 형수님의 간단한 짐을 챙기고 친척들의 분노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형수님을 모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바깥의 찬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형도 하늘에서 제 결정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사는 투룸 아파트는 회사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는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민 형수님의 짐을 작은 방에 넣어준 후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 잔에서 새 이불을 꺼내 깔아주었습니다. 형수님은 방문 앞에 서서 제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수님은 다가와 제 손에 들린 베개를 받아들며 계속 폐만 끼쳐서 마음이 편치 않네요. 형수님은 많은 일을 겪었으니 그저 편히 쉬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베개를 침대 머리맡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방은 해가 잘 들어서 밝고 좋아요. 형수님이 여기 지내는데 딱 좋을 겁니다. 부엌에는 쌀, 밀가루, 기름 다 있으니는 딱 좋을 겁니다. 부엌에는 쌀, 밀가루, 기름 다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드세요. 저한테는 편하게 대해도 됩니다. 강준 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고맙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부터 이곳은 형수님 집입니다. 먼저 짐 정리 좀 하세요. 저는 아래층에 가서 장 좀 보고 올게요. 저녁에는 형수님이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드릴게요. 예전에 형이 수민 형수님을 집에 데려왔을 때 형수님이 돼지갈비찜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특별히 형수님을 위해 돼지갈비찜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이제 형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수님의 마음을 보듬고 잘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아파트 단지 아래로 내려왔을 때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이 아래층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마치 물이라도 떨어질 듯 했습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시비를 걸러온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준, 너 거기서. 둘째 삼촌은 저를 보자마자 담배를 땅에 버리고 발로 기력근 후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 삼촌, 셋째 삼촌,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우리가 안 오면 네가 우리 강씨 집안의 얼굴을 다 구릴 셈이냐. 셋째 삼촌도 다가와 제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네가 수민 씨를 여기 데려다 놓은 게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소문이라도 나면 사람들이 너희 둘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할 거 아냐. 제 안에 있던 화가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셋째 삼촌, 말씀 조심하세요. 형수님은 남편을 잃고 기댈 곳도 없는 분입니다. 제가 형수님을 돌보는 게 어떻게 강씨 집안의 얼굴을 구기는 일이고 어떻게 부적절한 관계입니까? 돌봐? 둘째 삼촌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젊은 과부랑 같이 지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우리 강씨 집안은 뭐라고 할지 몰라? 내가 보기엔 네가 그 여자한테 네가 보기엔 말지 몰라. 내가 보기엔 네가 그 여자한테 홀려서 형의 아내를 차지하려는 속셈인 것 같구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온화하고 살림 잘하고 형에게 지극정성인 분이었잖아요. 어떻게 삼촌 입에서 그런 사람이 됩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없어. 아무튼 너랑 같이 살 수는 없어. 둘째 삼촌은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그 사람을 내쫓지 않으면 네 아버지한테 일러서 단단히 혼내주려고 할 거야. 아버지도 저를 못 말리실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새 보금자리를 찾을 때까지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그 와서 이렇게 억지 부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한참 다투고 있을 때 뒤에서 수민 형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삼촌, 셋째 삼촌, 강준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지금 당장 떠날게요. 뒤를 돌아보니 수민 형수님은 작은 보따리를 들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붉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분명 우리들의 말다툼을 들었을 것입니다. 형수님, 그들의 말 듣지 마세요. 형수님은 갈 필요 없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 형수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빼앗았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제가 형수님을 머물게 하는 거니까 누구도 형수님을 내쫓을 수 없어요. 수민 형수님은 저를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느끼며 말했습니다. 강준 씨, 저 때문에 가족들과 싸우는 건 쉬워요.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함께 지내는 건 확실히 적절치 않아요. 전 그냥 떠날게요. 뭐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까? 저는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과 셋째 삼촌과 셋째 삼촌과 셋째 삼촌과 셋째 삼촌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있는 한 누구도 형수님을 괴롭힐 생각하지 마세요. 형이 남긴 집도 원래 형수님 몫이 절반 있습니다. 그 집 차지할 생각 마세요. 그리고 제가 형수님을 돌보는 건 제 자발적인 일이지 삼촌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둘째 삼촌은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저를 한참 가리키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좋다.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찾지 마라. 삼촌들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은 저를 한번 매섭게 노려본 후 수민 형수님을 힐끗 보고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의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수민 형수님을 돌아보았는데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형수님을 서럽게 만들었네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강준 씨, 제가 미안해요. 저 때문에 강준 씨가 가족들과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고 형수님 탓이 아니에요. 저는 바닥에 놓인 장바구니를 집어들고 형수님의 팔을 끌어당겨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집에 들어가요. 형수님이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사왔으니 저녁에 해드릴게요. 수민 형수님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저를 따라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형수님은 먼저 나서서 제가 사온 식재료를 부엌으로 가져가 묵묵히 채소를 다듬고 씻었습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형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형수님을 잘 돌봐서 다시는 서러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저녁에는 돼지갈비찜, 탕수육, 그리고 2가지 채소, 요리까지 푸짐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눈빛에는 늘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 때문에 형수님이 큰 영향을 받았고 마음이 매우 불안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며 형수님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수민 형수님은 자진해서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수님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온화하고 살림 잘하는 형수님을 누가 감히 괴롭힐 수 있을까요?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이 한번 찾아와 소란을 피운 후 수민 형수님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형수님 마음에 응어리가 져서 자신이 정말 저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조심스럽게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심지어 제 옷까지 직접 세탁하고 가지런히 개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어보니 거실은 먼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갓 구운 토스트, 노릇노릇한 계란 프라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문간에 서서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형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에 서서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형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서 밥 먹어요. 안 그러면 식을 거예요. 안 그러면 식단 옆에 앉아 토스트를 거예요. 형수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이거 다 형수님이 만든 거예요. 수빈 형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나 일을 좀 했어요. 강준 씨 출근해서 힘드니까 아침에는 따뜻한 거 먹어야죠. 예전에도 강준 씨 형이 출근할 때마다 제가 목 터졌네요. 형수님 솜씨가 웬이야 이렇게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형 이야기를 꺼내자 형수님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목소리도 낮아졌고 목소리도 눈빛이요. 목소리도 낮았고 목소리도 제가 매달 식비를 드릴게요. 아니에요. 수민 형수님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강준 씨 집에 신세 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폐를 끼치는데 어떻게 돈까지 받아요? 게다가 밥하는 건 힘들지도 않으니 저를 거둬준 값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형수님이 저에게 빚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고 대신 속으로 앞으로 형수님에게 더 많은 것을 사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수민 형수님은 집안일을 완전히 도맡아 했습니다. 매일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깨끗하게 정돈된 집과 따뜻한 밥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형수님은 제가 찬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것을 알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끔 제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와도 아무리 늦어도 형수님은 늘 불을 켜놓고 밥을 냄비에 데워놓고 제가 돌아와 먹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발을 삐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수민 형수님은 제가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수님은 급히 저를 소파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제 양말을 벗겼습니다. 제 발목이 만두처럼 부어오른 것을 보고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들어 저에게 물었습니다. 강준 씨, 아파요? 제가 지금 당장 경장병원에 데려갈게요. 잠깐 삐니 병원에 데려갈게요. 저는 웃으며 말할 길이 없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형수님은 저를 부축하고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택시를 잡아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다행히 연조직 손상일 뿐 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주며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수민 형수님은 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죽을 끓여왔습니다. 형수님은 죽 그릇을 침대 옆으로 가져와 저를 먹여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일할 때 조심해요. 이렇게 부주의하면 어떡해요? 강준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해요? 걱정스러운 형수님의 눈빛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형수님. 앞으로 조심할게요. 제가 다친 며칠 동안 수민 형수님은 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매일 약을 갈아주고 마사지를 해주었으며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제 더러워진 옷까지 깨끗하게 세탁해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침대 옆에 앉아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형수님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수민 형수님이 어릴 적 고아였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일하다가 형을 만났고 형은 형수님의 좋지 않은 배경을 개의치 않고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형수님은 주저없이 형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형수님은 형이 평생 가장 사람이자 유일한 버팀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형이 떠났으니 제가 형수님의 유일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형수님을 더욱 잘 돌보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형수님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아려웠습니다. 제 발은 빨리 나았고 일주일도 안 되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수민 형수님은 제가 회복된 것을 축하한다며 푸짐한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저는 물잔을 들고 형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 기간 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형수님이 있으니 이 기간 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형수님이 있으니 이 집이 특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수민 형수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형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준 씨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편해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 이야기, 일 이야기, 미래 이야기까지. 분위기는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저는 수민 형수님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마음속에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흔들어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형수님은 형의 아내이자 저의 형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점점 더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형수님은 제 취향을 기억했고 저도 형수님의 기분을 살피곤 했습니다. 가끔 제가 일찍 퇴근하면 형수님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집을 청소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웃으며 인사를 건네며 마치 다정한 부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얼른 해명하곤 했고 수민 형수님은 얼굴을 들을 때문일쯤이다. 수민 형수님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언젠가.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날개라도 단 듯 아파트 단지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한 김새를 챈 것은 수민 형수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형수님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세탁한 이불 시트를 쥐고 있었지만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형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저는 형수님이 분명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한참을 캐물은 후에야 형수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강준 씨, 방금 아래층에 입을 열러 갔는데 아주머니 몇 분이 뒤에서 우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제가 일부러 강준 씨에게 붙어 살며 이득을 취하려는 거라고요. 제 안의 화가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외투를 움켜쥐고 당장 그 아주머니들을 찾아가 따지려 했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급히 저를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지 마요. 강준 씨. 그냥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에요. 강준 씨가 가면 일이 더 커지고 나중에 해명하기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해명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떳떳한데.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형수님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이 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강준 씨가 저를 위하는 거예요? 저는 형수님은 제 팔을 잡고 눈시울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팔을 잡고 눈시울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곳은 형수님 집이에요. 누구도 형수님을 내쫓을 생각 못해요. 그 사람들의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입은 그 사람들한테 달린 거니까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삶을 잘 살아가면 됩니다. 수민 형수님은 제 굳건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손을 놓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문이 형수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형수님은 스스로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일부러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택하곤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형수님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형수님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이나 간식거리를 사주며 형수님을 기쁘게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우리의 회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고 한 번은 제가 수민 형수님과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한 노점 앞에 대다르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 두 분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것 봐. 저 두 사람 말이야. 저 두 사람 말이야. 남자는 강신의 둘째 아들이고 여자는 큰아들의 며느리잖아. 듣자 하니 두 사람이 같이 산 지 반년도 너무 안 좋네. 듣자 하니 같이 산 지 반년도 났대. 관계가 분명치 않다는데.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저 여자 고아라는데 배경도 없고 그냥 강신의 둘째 아들한테 붙어 살면서 나중에 기댈 곳이나 만들려는 속셈이래. 그 말들은 마치 비수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그 아주머니들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두 분,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분은 제 형수님이고 제가 형수님을 돌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사이는 떳떳하고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아닙니다. 만약 또다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 아주머니들은 저에게 놀라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그중 한 아주머니가 불복하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 건데 왜 그렇게 흥분해? 게다가 남자 혼자 같이 살면 원래 오해하기 쉬운 법이야. 오해?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해서 없는 말했습니다. 수미 형수님은 급히 제 팔을 잡아당기며 어떤 분인지 제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 형에게 지극정성이다. 온화하고 제 형에게 지극정성이다. 강준 씨, 그만해요. 어서 가요. 저는 수민 형수님을 힐끗 보았는데 형수님의 얼굴은 이미 참백해져 있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그 말들에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들을 노려본 후 수민 형수님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시장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수민 형수님은 반에 틀어박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보니 형수님은 침대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형수님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형수님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수민 형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강준 씨에게 신사 주는 게 아니었어요. 강준 씨, 정말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계속 있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계속 있으면 강준 씨 명성만 저 때문에 망가질 거예요. 제 명성만 저 때문에 망가질 거예요. 제 명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명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서러움을 겪게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전화 저편에서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 당장 집으로 와라. 둘째 삼촌, 셋째 삼촌, 셋째 삼촌 다 와 계시고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그 소문들이 집에까지 전해졌고 둘째 삼촌이 또 시비를 걸러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민 형수입니다. 저는 수민 형수님을 형수님 형수입니다. 금방 돌아올 겁니다. 수민 형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집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그들이 수민 형수님을 해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반드시 형수님을 지키고 우리들의 작은 가정을 지켜낼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예상대로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 문간에 서서 계속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삼촌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제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강준,
너 요즘 아주 잘났구나. 네 형수랑 같이 살면서 집안 얼굴을 다 구겼어. 바깥에 온통 무슨 소문이 도는지 몰라? 바깥 소문이니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헛소문이니 믿을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친척이라고 생각하지 마. 없는 말이 아니야. 너희 둘이 같이 살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겠어. 셋째 삼촌도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겠어. 저는 형수님을 내쫓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수님을 돌보는 건 의리입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친척 관계를 끊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둘째 삼촌은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돌아서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키운 잘난 아들 좀 보세요. 강씨 집안 얼굴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준, 네가 수미 씨와 같이 사는 건 확실히 적절치 않다. 수미 씨를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하고 네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게 어떻겠니? 그렇게 하면 수민 씨도 돌볼 수 있고 사람들도 아무 말 못할 것이다. 형수님을 이사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형수님은 기댈 곳이 없어서 이사 나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형수님을 잘 돌보고 바깥의 유언비어들도 잘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 네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은 아버지까지 동의하자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수민 형수님을 위해 그리고 형의 부탁을 위해 저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집을 나와 찬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니 마음속에 답답함이 조금 가셨습니다.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의 태도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다행히 아버지가 결국 저를 믿어주셔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저와 수민 형수님이 사는 곳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형수님은 거실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형수님의 눈에 서려있던 걱정이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형수님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외투를 받아들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준씨, 어떻게 됐어요? 배고프네요. 집에서 강준씨,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강준씨, 배고프지는 않았죠. 둘째 삼촌이 잔소리 좀 했지만 이미 다 동의했어요. 수민 형수님은 제 말을 듣고는 확실히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준씨가 좋아하는 탕수육이랑 채소 요리 2가지 했어요. 지금 가서 데워줄게요. 형수님이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언비어를 겪었는데도 형수님은 여전히 이렇게 사려 기뻤습니다. 저는 이 골치 아픈 일들을 빨리 해결해서 형수님이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며칠 지나지 않아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즈음 수민 형수님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요즘에는 늘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제가 잠들었을 때 겨우 조심스럽게 문 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형수님의 얼굴은 점점 더 나빠졌고 눈 밑에는 눈에 띄게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쉬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 형수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형수님을 놀라게 해주려고 형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딸기를 사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평소처럼 저녁밥이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형수님에게 전화를 걸자 전화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 마음이 좀 조급해져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형수님 방문이 닫혀 있지 않았고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집어보니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납부자는 수민 형수님, 납부 항목은 납부 시간은 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형수님이 며칠 전에 감기에 걸렸는데도 저에게 계속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또 문간 신발장 위였습니다. 저는 또 문간 신발장 위에서 낯선 천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보온병에는 어떤 식당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자마자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쾌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형수님이 요즘 늦게 돌아오고 얼굴이 안 좋았던 것이 혹시 일을 하러 다녔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왜 저에게 숨긴 것일까? 저는 천 가방을 들고 소파에 앉아 형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수민 형수님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수민 형수님이 돌아왔습니다. 형수님은 급빨아서 희끗희끗해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좀 뒤끝해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제가 거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자 형수님은 분명 당황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강준 씨,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요? 형수님은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저는 천 가방을 형수님 앞에 내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혹시 밖에서 일하고 있어요? 형수님, 요즘 혹시 밖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미 형수님의 몸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수미의 몸이 굳어졌고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도 저에게 말하지 않고 매일 이렇게 늦게 돌아와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할까봐 생각 안 했어요. 수민 형수님은 고개를 들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준 씨, 패기치고 싶지 않았어요. 강준 씨가 저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저 때문에 더 돈을 쓰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형수님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고 제 돈을 쓰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일을 하러 다닌 거예요? 누가 형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제 추궁의 수민 형수님은 마침내 실토했습니다. 형이 살아생전 병을 치료하기 위해 집안의 모든 돈을 썼을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최근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해졌고 수민 형수님에게 찾아와 빨리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던 것입니다. 수민 형수님은 저에게 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부담을 줄까봐 걱정되어 스스로 일해서 빚을 갚을 걱정되어 스스로 일해서 빚을 갚아 걱정되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해야만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 며칠 전에는 너무 피곤해서 감기에 걸렸는데도 저에게 숨기고 몰래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게다가요. 수민 형수님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삼촌들이 형의 유산은 강준 씨 몫이니 제가 차지할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이 빚도 제가 직접 갚아야 하는 거지 강준 씨에게 퇴끼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이 돈 때문에 강준 씨가 또 가족들과 다투는 게 싫어서 제가 직접 갚으려고 했어요. 이 말을 듣자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은 정말 너무했습니다. 형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은 원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형이 떠났는데 그들은 빚 갚는 것을 돕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수민 형수님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형의 유산까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수민 형수님 곁으로 다가가 형수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들의 말 듣지 마세요. 형의 유산은 원래 형수님 몫도 있습니다. 이 빚도 형수님 혼자 갚을 일이 아닙니다.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제가 갚을게요. 형수님은 내일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푹 쉬세요. 앞으로는 다시는 몰래 일하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수민 형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강준 씨. 이건 저와 강준 씨 형의 일이에요. 강준 씨가 돈을 낼 수는 없어요. 제가 직접 갚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갚을 수 있어요. 그냥 좀 더 힘들 뿐이면 저 화낼 겁니다. 형수님은 제 형수님이고 제 형수님이고 제 형의 아내입니다. 형수님 일은 저는 단호하게 말해입니다. 수민 형수님은 제 굳건한 눈빛을 보며 눈물을 더욱 쏟아냈습니다. 형수님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강준 씨, 고마워요. 강준 씨는 저에게 너무 잘해줘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할 필요 없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잘 지내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보답입니다. 어서 가서 샤워하고 푹 쉬어요. 형수님의 빚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형의 유산은 단 한 푼도 그들이 가져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밤에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이 살아생전의 모습이 떠올랐고 형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형에게 돈을 빌려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안에 5천만 원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니 마음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제가 있는 한수민 형수님이 조금이라도 서러움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빚이 든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의 괴롭힘이든 제가 다 해결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원래는 형의 친구에게 바로 송금하려고 했지만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아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형의 친구 장우 씨를 만나니 그는 매우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핏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우 형님, 이 5천만 원 잘 받아두세요. 형이 형님에게 빌린 돈입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장우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준, 고맙다. 사실 나도 수미 씨를 재촉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갔었어. 네 형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 예전에 형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도 이렇게 섬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우 형님, 어머니 입원하셨으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어서 가서 바쁜 일 보세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저와 수민 형수님을 찾아주세요. 장우 씨와 헤어진 후 제 마음속에 큰 짐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민 형수님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형수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강준 씨, 아침 일찍 어디 갔었어요? 저는 부엌 문간으로 다가가 형수님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우 씨가 써준 영수증을 형수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형수님, 5천만 원은 이미 장우 형님에게 갚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영수증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영수증을 가다들었고 두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순식간에 솟아올랐습니다. 형준 씨, 정말 돈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강준 씨, 정준 씨, 제가 말했잖아요. 형수님 일은 곧 제 일이라고. 이 5천만 원은 제가 갚을 수 있어요. 형수님은 더 이상 일해서 빚 갚을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세요. 수민 형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어두고 돌아서서 다시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수님의 어깨가 계속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미안함도 가득할 것이아니다. 그 후로 수민 형수님은 다시는 일하러 간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서 안심하고 살림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수님이 저에게 더욱 살을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면 미리 도시락을 준비해고 온 도시락통에 담아주었고 그 안에는 안전운전하세요. 밥 제때 챙겨 먹어요. 라고 쓴 작은 쪽지도 넣어주곤 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형수님은 가장 먼저 따뜻한 국수합니다. 가끔은 따뜻한 국수합니다. 이어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밤에 제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오면 한 번은 제가 프로젝트 마감 기한 때문에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그대로 쓰러졌고
몸을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임기척을 듣고 방에서 나와 제 모습을 보자 안타까운 듯 말해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아무 말에서 나오며 보자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어서 앉아서 쉬어요. 제가 밥 데워줄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잠시 후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나와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준 씨, 일단 발 좀 담그고 피로를 풀어봐요. 안 그러면 밤에 잠도 못 잘 거예요. 저는 형수님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제 신발과 양말을 벗겨주고 제 발을 따뜻한 물에 넣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발을 따뜻한 물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피로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때때로도 부드러웠고 때때로 제 발목을 주물러주며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갈아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고개를 들어 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요. 강준 씨가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강준 씨를 위해 뭔가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발을 씻고 난 후 수민 형수님은 다시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제 발의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문간으로 걸어가다 뒤를 돌아 수민 형수님을 보았습니다. 형수님은 거실에서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빛에는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울컥했지만 저는 얼른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미 형수님의 모습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형수님의 온화함, 사려 깊음, 강인함, 그 모든 것이 저를 깊이 매료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입니다. 저는 형수님은 제 감정이 이미 시동세입니다. 저는 형수님에게 느끼는 감정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사랑하게 된 넋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제 고백이 형수님을 놀라게 하여 제가 형수님을 돌본 것이 다른 속셈이 있어서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마음속에 숨긴 채 묵묵히 형수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형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형이 가장 좋아하던 과일과 떡을 사서 수민 형수님과 함께 낙골당으로 향했습니다. 형이 묘비 앞에 서서 수민 형수님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태호 오빠, 저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주 씨가 저를 아주 잘 돌봐주고 있어요.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강주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저는 형의 묘비를 보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형,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수님을 잘 돌볼 겁니다. 형수님이 조금이라도 서러움을 겪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형을 대신해서 형수님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게 할 겁니다. 납골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민 형수님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형수님은 부엌으로 가서 형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던 음식들을 푸짐하게 차려놓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형수님은 형의 자리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고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태호 오빠, 우리 오빠와 마지막 식사를 해요. 앞으로 저는 잘 살아갈게요. 오빠도 하늘에서 강준 씨가 평안하게 지내도록 보살펴주세요. 저는 형수님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고 형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앞으로 우리 모두 잘 지낼 겁니다. 어떤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밤에 저는 침대에 누워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반드시 수민 형수님에게 고백하겠다고. 결과가 어떻든 저는 형수님에게 제 마음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제 감정을 억누르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 좋은 여인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의 기일이 지난 후 저와 수민 형수님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미묘해졌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보는 눈빛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어떤 것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온화함 속에 살짝 망설임이 엿보였고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형수님은 얼굴을 붉히며 수줍은 소녀처럼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형수님을 놀라게 할까가, 그리고 지금의 안정적인 관계를 깨뜨릴까가 두려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느릿느릿 흘러갔고 어느덧 제가 수민 형수님을 제 옆으로 모신 지 정확히 2년이 되었습니다. 이 2년 동안 우리는 친척들의 괴롭힘, 유언비어의 공격을 함께 겪었고 가장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이미 평범한 시동생과 형수 사이의 정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제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가서 많은 식재료를 사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게 된 2주년을 기념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형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님과 함께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형수님은 채소를 씻고 저는 채소를 썰며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부엌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형수님의 머리카락에 내려앉아 은은한 금빛을 띄었습니다. 형수님의 옆모습은 부드러웠고 진지하게 요리하는 모습은 부드러웠고 진지하게 요리하는 모습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형수님의 미소 지었습니다. 형수님이 만든 음식은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형수님이 능숙하게 냄비속하게 저는 점심에는 푸짐한 한 상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강수육, 돼지갈비찜, 간장치킨 등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특별히 과일 주스 한 병을 따서 제 잔에도 따르고 자신의 잔에도 따랐습니다. 강주일 씨, 지난 2년 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수민 형수님은 과일 주스 잔을 들었습니다. 강주일 씨 머리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저 혼자 살아서 집이 늘 설렁했는데 형수님이 온 후부터 이 집이 비로소 집다워졌어요. 수민 형수님은 고개를 숙여 과일 주스를 마셨고 뺨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일들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자진해서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니 형수님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멍하니 앉아 리모컨을 쥐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다가가 형수님 옆 소파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저에게 놀라 손에 들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두 손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눈빛에는 망설임과 함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형수님이 하려는 말이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과 같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아주 큰 결심을 한 듯 했습니다. 형수님의 뺨은 잘 익은 사과처럼 붉어졌지만 눈빛은 유난히 굳건해져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강준 씨, 지난 2년 동안 강준 씨가 저에게 잘해준 모든 것을 저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강준 씨는 저 때문에 가족들과 다투고 제 빚을 갚아주고 유언비어로부터 저를 지켜주었어요. 저는 알아요. 강준 씨가 저에게 시동생으로서의 돌봄을 넘어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제 심장은 순식간에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보며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강준 씨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늘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부도덕하다고 말할까봐,
태호 오빠에게 미안해서, 그리고 강준 씨가 저를 그저 형수님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마음은 없을까봐 두려웠어요. 여기까지 말하자 형수님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강준 씨,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지난 2년 동안 강준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오랜 시간은 제 인생에서 다 인생에서 가장은 제 인생에서 형수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온몸의 용기를 다 모은 듯 얼굴을 붉히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강준 씨, 더 이상 저를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앞으로 저를 아내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요? 아내. 이 두 글자는 마치 마른 하늘에 떨어진 벼락처럼 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몇 초 동안이나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얼굴을 붉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빛은 굳건한 여인을 보며 감격스럽고 기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형수님 얼굴에 눈물을 가볍게 닦아주었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더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수민. 제가 약속할게요. 저도 오래전부터 형수님을 사랑했어요. 그저 늘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형수님을 놀라게 할까봐, 형수님을 놀라게 할까봐, 형이 미안해서, 숑에게 미안해서. 수민 형수님은 제 말을 듣고 멍하니 있다가 눈물을 더욱 쏟아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수님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수민, 처음 형수님이 형을 위해 눈물 흘리는 것을 봤을 때부터 저는 형수님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지난 2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저는 형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사이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저 형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수민 형수님은 제 품에 안겨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서러움과 마음속의 불안을 모두 쏟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와 우리를 감쌌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수민 형수님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저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형수님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형수님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어 얼굴을 붉히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강준 씨 옷을 다 적셨네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형수님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줄게요. 수민 형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고 고개를 숙여 형수님 이마에 가볍게 입맞췄습니다. 형수님의 뺨은 더욱 붉어졌고 수줍은 새색시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전화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민 형수님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예요. 제가 받을게요. 수민 형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해서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전화 저편에서 어머니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 수민이하고 집에 있니? 아빠랑 내가 장 좀 봐서 너희들 보러 갈게.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갑자기 오시다니. 저와 수민 형수님은 방금 관계를 확실히 약간 전주를 저와 수민 형수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있어요. 오세요. 전화를 끄는 후 저는 형수님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잘 말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잘 말습니다. 부모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형수님의 손을 꽉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형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어머니와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급히 수민 형수님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불합리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늘 형수님을 좋아하셨어요. 그저 전에는 둘째 삼촌들의 말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수민 형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형수님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형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머리와 옷을 정리하고 거실도 간단하게 치웠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려는 듯 했습니다. 형수님의 긴장하고도 진지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다가가 뒤에서 형수님을 가볍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남이 아니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실 거예요. 수민 형수님의 몸이 잠시 굳어졌다가 천천히 긴장을 풀고 잠시 굳어졌다가 천천히 긴장을 풀고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허락하지 않을까봐 제가 태우 오빠에게 미안한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워요. 아니에요. 저는 형수님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형도 하늘에서 형수님이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고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수민 형수님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 있었고 손에는 과일과 몇 가지 영양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수민 형수님의 잡은 손을 보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급히 부모님을 집 안으로 오셨고 수민 형수님도 서둘러 부모님 손에 들린 짐을 받아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들어 부모님, 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수민 형수님의 손을 잡고 위아래로 살펴보며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수민아, 어머님, 아니에요. 강준 씨는 저에게 아주 잘해주고 늘 보살펴 주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저와 수민 형수님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강준, 너와 네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네가 수민 씨에게 가진 마음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수민 씨는 좋은 아가씨다. 온화하고 현명하며 네 형에게도 지극정성이었지. 네 형이 떠나고 우리도 그 아이가 안쓰러웠다. 하지만 너희 둘이가 안쓰러웠다. 하지만 저와 수민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함께 겪으면서 이미 서로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수민 형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형의 유산은 원래 수민 형수님 몫도 있으니 제가 형수님을 도와 되찾아올 겁니다. 형수님이 조금이라도 서러움을 겪게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는 가방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준, 이건 네 형이 살아생전 썼던 일기다. 형이 떠난 후 내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 네가 슬퍼할까봐 보여주지 못했는데 며칠 전 짐 정리하다가 찾았단다. 네가 한번 읽어보렴. 저는 멍하니 일기를 받아 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치자 형의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형과 수민 형수민이 함께했던 소소한 순간들과 형이 걸린 후의 마음이 기록되오니 병에 걸린 후의 마음이 기록되옵시다. 마지막 몇 장을 썼습니다. 마지막 몇 장을 넘기니 형이 씁니다. 얘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가장마의 마을맛을 안다.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만약 내가 떠난 후 강준이 수민이를 잘 돌보고 심지어 그 아이를 사랑해서 함께한다는 나는 정말 기쁠 것이다. 수민이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의 유산은 전부 수민이에게 남겨서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게 하라. 이 글들을 보자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수민 형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수민 형수님도 다가와 읽어보더니 다 읽은 후 제 어깨에 기대어 묵 놓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민 형수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네 형도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나랑 네 아버지가 이야기해봤는데 우리는 너희 둘이 함께하는 것을 허락한다. 너희가 잘 지내는 것을 허락한다. 너희가 잘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수민 형수님은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고 아버지와 어머지와 하니까 부모님의 인정을 받자 저와 수민 형수님은 모두 안도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수민 형수님과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형의 일기를 친척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은 일기를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더 이상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삼촌은 일기를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더 이상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삼촌은 그래도 시비를 걸려 했습니다. 강태호가 그렇게 말했다 했다. 게다가 저와 수민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고 어떤 법률이나 도덕에도 위배되지 않아요. 예전에 삼촌들이 형의 유산을 차지하려 하고 심지어 수민 형수님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했던 일. 제가 아직 재산하지도 않았어요. 만약 또 반대하거나 수민 형수님을 괴롭힐 생각하면 제가 이 모든 일을 괴롭힐 생각하면 제가 이 모든 일을 개할 겁니다. 셋째 삼촌은 제 말에 할 말을 잃었고 급히 둘째 삼촌은 제 말에 할 말을 잃었고 그들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이 시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서러움이 마침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친척 문제가 해결되자 저와 수민 형수님의 결혼식은 순조롭게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대하게 치르지 않고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수민 형수님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양복을 입고 형수님 곁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내, 우리 집으로 가요. 수민 형수님은 얼굴을 붉히며 제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고 친척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반지를 교환하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수민 형수님은 여전히 온화하고 살림을 잘하며 집안일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에게 더 좋은 삶을 선물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우리는 함께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형의 납골단에 가서 형에게 우리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형의 납골단에 갔을 때 수민 형수님은 제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던 것도 고마워요.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해요. 오빠도 편히 쉬세요. 저는 수민 형수님의 손을 꽉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형수님에게 잘해주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납골단의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산란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형이 우리에게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수민 형수님이 임신했고 귀여운 딸을 낳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특히 기뻐하시며 자주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둘째 삼촌과 셋째 삼촌은 예전 일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민망해했고 가끔 길에서 마주쳐도 그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품 안의 딸과 옆에 있는 수민 형수님을 보며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수민 형수님을 거두어주기로 고집했고 친척들의 반대 때문에 거두어주기로 고집했고 친척들의 반대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민 형수님이 용감하게 저에게 고백하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수민 형수님의 인연이 형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맺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저는 수민 형수님과 함께 딸을 잘 돌보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우리의 작은 가정을 더욱더 잘 꾸려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형이 가장 보고 싶어 할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